오늘날 사이버 범죄는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고의 보급률을 자랑하는 것만큼 대다수의 범죄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중에서 사이버상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은 계속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고, 쇼핑도 하고, 개인의 취향에 맞는 카페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또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답합니다. 이런 인터넷 공간상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다 보니 그에 따른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상 이루어진 명예훼손과 모욕은 오프라인에서보다 파급력이 크고 실제 피해자들에겐 정신적 질환이나 심지어 나아가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게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내용은 명예훼손과 모욕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 관련 법률 및 예방, 그리고 피해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명예훼손과 모욕의 정의 및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법률 및 예방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피해 사례의 심각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과 모욕의 성립 요건. 우리는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표현이라는 것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내 생각을 적어 상대방에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수많은 기사에 댓글을 게시하여 내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친구들에게 좋고 싫음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상대방을 아프게 하기 위해 누구를 패기 위해 하는 표현이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악플로 인해 자살한 고 최진실, 가수 윤희.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던 최진실이 자살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나의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생을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람, 공연성, 정보통신망, 비방 목적,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의 총 5가지 구성 요건이 있으며 이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전파가 가능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사실 혹은 허위 정보의 의미는 거짓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실을 유포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데에는 진실의 적시 역시 거짓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에는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이면 모두 해당되는데 사망한 자 역시 이 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예시는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얘들아, 철수가 이불에 오줌 쌌어.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첫 번째로 철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였다면 정보통신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수가 이불에 오줌을 쌌던 안 쌌던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모두 처벌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그럼 1대1 대화를 통해 친구가 나를 비방하면서 명예훼손적 말을 하였습니다. 과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까요?
결론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1:1 대화는 공연성, 즉,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체 카톡방에서 명예훼손적 말을 들었을 땐 어떨까요?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제가 명예훼손 당한 것을 보았으니깐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명예훼손의 동생격인 모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311조 법률에 의거 총 3가지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형법 311조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에 있어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에게 공연하게 경멸적인 표현, 욕설이라든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한다면 모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철수에게 욕설을 하였는데요. 쉽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철수를 욕하였다면 모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2. 명예훼손 법률 및 예방.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에선 진실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적 내용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명시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를 보았다면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 캡처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을 한 뒤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당한 내용을 캡처한 화면 등을 가지고 상담을 받은 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여 하단의 명예훼손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불법 컨텐츠 범죄 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고 내역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나면 신고 내역을 적고 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우선 본인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생각을 적기 전 한번 멈춰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지 나의 글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을지 생각하고 본인의 의견을 표현한다면 충분히 명예훼손과 모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명예훼손의 피해 사례. 2010년 초 왓비컴즈라는 네티즌이 가수 타블로 씨의 스탠포드 대학교 학력이 사실이 아니다, 위조다 라고 의혹을 제기하였고 논쟁이 커지자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카페 타진요가 개설되면서 끊임없이 타블로에 대해 악플과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에 타블로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인증서 및 졸업장을 제출하였으나 이것 또한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것조차 위조라며 맹목적인 비난과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타블로는 그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법원에서 왓비컴즈 및 타진요 회원 9명 모두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들은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하였지만 재판부는 처벌이 적당하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명예훼손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특히 파급력과 전파력이 강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더욱더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요즘 인터넷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SNS 계정이 한 개씩은 다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SNS로는 페이스북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SNS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용자가 본인의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일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누군가가 내 SNS 계정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도용해 난 섹스 중독자라고 게시하였습니다. 물론 내 이름으로 계정을 새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섹스 중독자라는 말이 사실이든 허위든 충분히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이 될 말이겠죠? 이것 또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기반 서비스인 경우, 특정 사안일 경우 한국 경찰에서 발부받은 압수영장에 의해 수사자료, 즉 범인의 가입 정보, 접속 IP 등 제공이 가능하지만 특정 사안 이외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자료 회신을 주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 경찰의 수사가 미치지 않는 외국 사이트를 사용할 경우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본인의 사진을 무분별하게 게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의 주의를 요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가장 먼저 설치하게 되는 카카오톡 어플. 카카오 올해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메신저 중 카카오톡 어플이 차지하는 비율이 94%나 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메신저 중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카카오톡입니다. 이런 카카오톡을 통해 명예훼손 및 모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왕따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5명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 채팅방. 한 친구를 상대로 욕설을 합니다.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조롱의 말들.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심지어 대화방을 나갔으나 계속 초대해 욕설을 합니다. 일명 감옥톡이라고도 합니다. 이 행동들 자체가 모두 명예훼손, 모욕이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를 조사해보면 장난이었다,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다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해자들이 반대의 입장에서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장난이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해 카카오톡에서는 단톡방 초대를 거부하는 기능을 내놓긴 하였으나 아직도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상의 욕설입니다.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게임 도중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이 난무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게임을 하다 모르는 상대방이 욕설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울컥하게 됩니다. 베인님아, XX놈, 땡땡이셈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합니다. 모욕죄로 처벌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욕의 구성 요건에서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아이디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아이디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아이디에 대한 모욕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주의 사정을 종합하여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가 특정되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베인이라는 아이디는 해당 게임에서 유저들의 모임, 즉 길드를 통해 오프라인 모임을 하여 베인이라는 아이디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길드 회원들이나 불특정 혹은 다수가 알 수 있다면 사람이 특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가능하고 꼭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만나지 않았더라도 특정 게임을 오래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가 자연스럽게 노출되었을 시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뉴스 기사들. 어느 23살 청년이 병역 거부합니다라고 인터뷰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는 여러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중 군대도 널 거부한다 XX야 라고 하면서 본인의 격한 마음을 댓글로 담아냅니다.
이 사람은 병역 거부라는 의견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부감의 표현을 욕설로 표현했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비단 욕설로서 댓글을 게시한 사람만 거부감을 느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인터뷰 기사글로 거부감을 혹은 동조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부감을 느낀 사람 중 모욕죄로 처벌받은 이 사람과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본인의 거부감의 표현을 욕설로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예기사의 무심코 다는 욕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사실인 양 비난하고 퍼나르는 행위들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SNS에 논란이 된 최선당 사건이 있습니다. 최선당의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걷어찼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임산부는 인터넷 카페에 억울한 사실을 올렸고 이 글로 인해 해당 업체의 프랜차이저는 사과문까지 게시하며 해당 가맹점을 폐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는 해당 가맹점의 사장 및 종업원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글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최선당 주인 부부는 황급히 가게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피해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임산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를 당한 주인 부부는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 이렇듯 자세히 확인도 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한 사람을 몰아가는 마녀사냥 또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산후조리원 블로그 사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A씨는 출산 후 이용했던 산후조리원이 온수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음식의 간 등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자 불만사항을 개인 블로그에 땡땡 산후조리원의 막장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산후조리원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작성한 글이 실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겪은 일을 주관적인 평가를 담아 작성하였고 내용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다른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의견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방할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경우일 경우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분 핵심 포인트 1차 시 핵심 요약입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은 오프라인보다 훨씬 파급력이 크고 그 피해로 인해 정신질환 및 심지어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며 또한 비록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화면 등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회를 통해 조정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같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본인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상 공개하는 것을 최소화하며 본인의 생각을 적기 전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생각하여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차 시 핵심 요약입니다. 명예훼손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명한 사건으로 타진요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수 타블로에게 학력에 대한 진상을 요구한다는 사건으로 끊임없이 악플을 달아 해당 가수를 괴롭힌 사건이며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도용해 명예훼손이 되는 말들을 적은 후 다시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한 사람을 욕설과 조롱하는 말로 괴롭히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중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주거나 인터넷 기사 내용을 읽고 거부감이나 격한 감정을 욕설로 표현하여 댓글을 달아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한 임산부가 식당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해당 업체 사장은 사람들의 비난을 이기지 못해 식당을 폐업하였지만 임산부의 글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산모가 산후조리원의 사용 후기를 블로그에 게시하여 해당 조리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법원은 주관적인 평가를 사실대로 적은 후기로 인정하였고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그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